40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했는데 현장에 나와서 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하거나 뜻한바가 있어서 활동했던 분들이 한 3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4, 5년이 지난 다음에 그 3명 중에 제가 포함했어요.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제가 센터라는 곳에 근무를 하고 또 다른 한 분은 요양원에 근무를 하고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 조사론 과목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자격시험 필수 과목이 10과목 있어요. 10과목은 무조건 시험 분량이 다 있습니다. 10과목 보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으로 한 많아요. 20과목 되는데 거기서 4과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 3분의 2는 공부를 하고 전혀 생소한 분야니까 공부를 하고 3분의 1은 문제만 풀었던 거예요. 문제만 그래서 어쨌든 아슬아슬하게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양원도 하고 병원도 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지금은 제가 요양원을 하고 병원을 오랫동안 복지시설 했지만은 그걸 하면서 보니까 처음에 이제 출발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시작했었잖아요. 자격증이 시작해서 요양원이나 병원을 하자면은 집에서 할 수 없잖아요. 정부 허가 기준에 맞는 이제 건물이 있어요. 전용 면적이 있어요. 조건을 갖춰야 돼요. 갖춰야 되는데 꼭 많은 돈이 투입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근데 그 방법을 처음에는 몰라요. 아무것도. 이제 시험 합격해서 공부를 했고 시험 합격하고 나니까 자기가 했던 분야, 그 분야만 하는데 그걸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봉사 차원에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어요. 실제로 다녀보면. 그런데 지금 실업률이 많잖아요. 직장이 없잖아요. 없는데 어떤 분은 자격증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15년 정도 장롱소리지 저한테 문의한 적이 있어요. 도대체 이걸 가지고 남편도 지금 직장을 다니지 않고 보니까 지금 이력서를 내려고 일거리도 별로 없고 바탕은 직업도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뭘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간호조무사는 그렇게 할 일이 많지 않아요. 제가 보는 근데 사회복지사는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그 아르헨티나 이제 총장님도 말씀드린 아르헨티나에서 이분이 42년생, 남편은 41년생. 이분이 아르헨티나 왔어요. 오셔가지고 2년 한국서 이제 돈 가져온 거예요. 하고 돈 많이 까부는 거예요. 친척들이 누나가 건강해서 잘 살아요.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고 지금은 이제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의뢰가 들어왔어요. 정부에서 좀 받을 수 있는 사항에 좀 해달라. 본인이 자격증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격증이 없대요. 그럼 뭘 잘하세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서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대요. 무슨 봉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있잖아요. 어른들 관공서에서 나오는 도시락이나 음식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탁물 이런 거 많이 2인 1조가 돼서 많이 갖다 주기도 하고 수고했는데 이것을 아르헨티나에서 했대요. 그러면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한국에서 따라야 되니까 그 나이 되는데
지금 공부를 시작했어요. 공부를. 그러니까 뭐 결과를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면은 1급 필요 없다. 2급 맞다라. 2급 따면은 본인 당연히 할 수 있는 사항을 제가 찾아내겠다.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나중에 자격증을 따면 제주도를 가겠다. 제주도 왜 가세요? 그러니까 뭐 아르헨티나 같이 살기 좋대요. 제주도가 그 공기도 좋고 제주도가 굉장히 좋다고 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고 일단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서두가 되는데 사회복지조사로 수업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유인물 다 있어요. 우선 뒤에 보시면 뒤에 지금 오늘 수업할 지난주에 측정 방법, 측정 도구 강의 학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8주차 강의 발표에 이제 측정 도구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뢰도 타당도 조사 이렇게 6주차에 하게 돼요. 근데 지금 지난주에 학습을 좀 했기 때문에 오늘은 신뢰도와 타당도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도는 굉장히 사회복지조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조사가 되는데 신뢰성 있게 조사도 해야 하고 그 타당도 높은 상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그 조사가 가치가 있고 현장에 많이 쓰여지거든요. 여기 보면은 동일한 대상을 동일한 측정 도구로 반복해서 측정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제 개념에 전달되는 거고, 핵심 질문은 여기서 보면 다시 재도 똑같이 나오는가, 수도시 반복해서 재고 또다시 다른 방법으로 재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가, 그 신뢰도를 개념을 가지고 측정하고 평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는 타당도를 보면은 정확성, 진실성이 있어야 돼요. 측정하고자 하는 원래 개념을 실제로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신뢰와 타당도의 단계, 그것은 뭐 아시잖아요. 하살 양분을 보면은 이제 10점, 그 다음에 2점, 3점 흩어지는 중심이 흩어지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것은 타당 신뢰도가 높지 않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타당도 높음, 그 다음 신뢰도 높음, 이것은 어떤 신뢰도 조사하고 타당도 조사를 했을 때 중앙에 사항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타당도 낮음, 신뢰도 높음, 이것은 간역 한쪽으로 쏠린다든가 모여진다든가 이제 분산된다든가 이런 신뢰도나 타당성을 보여요. 그것은 별로 그 현장에서 많이 쓰여지지 않습니다. 여기 세 번째 보면은 타당도 낮음, 신뢰도 낮음,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흩어지는 양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도와 타당도 관계가 정중앙에 밀집되는 그런 정보의 가치, 판단, 평가가 현장에 유사하게 많이 쓰여진다는 사항입니다. 핵심 관계를 보면은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타당도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0점이 잘못 잡힌 처음에 스타팅이 될 때 애초에 잘못 잡혀진 그런 0점 체중계는 절대마다 다른 사항으로 나타납니다. 팩트가. 그래서 그 팩트가 가치로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 타당도가 높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뢰도 높아야 됩니다. 타당도 조사를 하는데 신뢰도 자체가 낮게
측정돼서 스타팅이 되면은 그 결과치는 그렇게 우수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한 넘겨보시죠. 신뢰도 측정 방법은 재검사법이 있고 평행법이 있고 반복법이 있고 내적 일관성 분석이 있습니다. 첫째 이제 재검사법은 동일 대상에게 동일 측정 시간 간격을 두고 이에 실시하여 상관관계 비교하는 것입니다. 장단점이 있지만은 지금 현재 이제 실제로 사회복지조사에서 많이 쓰는 것은 평행형법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동등한 표준화된 두 개의 유사한 설문지를 가지고 동일 대상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회복지조사는 현장에서 많이 쓰여진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반분법을 보면은 1회 조사 후 문항을 반쪽으로 나누어서 두 식당 간의 상호관계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가능한 반분법의 신뢰도 개수 산출률 평균값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 일관성 있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조사에서 신뢰도 측정 방법에 대체로 많이 쓰여지는 평행법과 내적 일관성 분석을 많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요 위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타당도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타당도 종류 및 평가 방법은 첫째, 내용 타당도입니다. 내용 타당도는 무슨 말이냐? 측정 도구 문항들이 측정하려는 개념의 범위를 얼마나 대표성 있게 측정하려는 개념의 범위를 얼마나 대표성 있게 포함하고 있는가에 대한 타당도 조사입니다. 그 내용의 타당도가 예를 들어서 측정하려는 개념의 범위가 많지 않고 대표성이 있지 않으면 그 타당도가 떨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통계적 수치보다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 주관적 어떤 식견, 인정 이런 것에 의존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를 보시면은 기준 처음에는 내용 타당도로 그 신뢰도 측정을 봤는데 그다음 두 번째는 기준 타당도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기준 타당도는 외부 기준과 새로 만든 측정 도구가 새로 만들어진 측정 도구 이것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이미 결론이 난 기준, 외부에 이미 결론이 난 기준과 새로 만들어진 도구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제 동시 타당도가 있고요. 두 번째 예측 타당도가 있는데 동시 타당도는 새로 만든 도구와 기존 검증된 도구 이것을 동시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 척도를 조사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제 신경외과, 정신과에서 우울증 환자를 판단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금 그 장애인 등록장애인이죠. 등록장애인과 정신과적 질환을 갖고 있는 쪽에 정부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 저희가 가보면은 역시 예를 들어서 65세 이하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등록장애인이나 그 다음에 정신과 소견을 가지고 있는 분, 65세 이하의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장기 요양에서 수용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장애인 쉼터나 장애인 재활센터 이런 곳이 비용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굉장히 까다로워요, 조건이.
그러니까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장기 요양원을 차리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장애인 쉼터나 장애인 센터를 차리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특수한 것 때문이라기보다가 정부에서 상당히 까다롭게 규정이나 허가 기준 제시합니다. 심사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보면은 장애인 센터나 정신병원이 생기는 거는 적어도 5년 전에는요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많습니다. 많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관장하는 것은 요양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장애인 등록장애인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정신과 소변 쪽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많이 요양시설 장기 요양 쪽으로 많이 보내고 있어요. 현실은. 그래서 제가 5년 전에만 해도 예를 들어서 65세 이하 장애인 있지 않습니까? 등록 장애인하고 정신과 소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가지고 요양원으로 보내는 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근데 5년 이후부터는 정부에서 좀 굉장히 많이 어렵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첫 번째 어렵게 하지 않고 있는 게 65세 이하 장애인이나 정신과 병원에 계시거나 우울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치매로 많이 판정을 많이 해요. 그리고 실제 신경외과나 신경정신과 병원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50세 된 환자, 우울증 환자, 그 다음에 성망이 있고 정신분열이 심한 환자, 공황장애 이런 환자는 정신과에서 다 받아야 하잖아요. 대한 의사협회에서 특히 정신과 쪽에 있는 의사들이요 굉장히 저항이 많습니다. 장기 요양 쪽으로 자꾸 이제 정부 정책이 가니까 자기네들 환자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가면은 그분들 신청을 하잖아요. 장기 요양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처음에 등급 신청을 합니다. 서류를 넣잖아요. 넣으면은 5년 전에는 10건 넣으면은 거의 한두 건 이렇게 인가가 납니다. 승인이 나고 승인이 떨어지는데 지금은 5건 정도 넣잖아요. 거의 4건, 5건이 납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네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취지는 뭐냐? 장애 등록 장애인한테 들어가는 국가 예산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정신과 소견을 갖고 있는 그런 환자들한테 국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지금 여기 많이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요양원에 많이 그렇게 신청을 하세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은 5명 중에 4명은 다 나옵니다. 실제. 그래서 장기 요양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이런 쉼터 이런 관계자들은 좀 좋아합니다. 그런데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지금 자영업자나 모든 업종들이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쏠림 현상이 심각합니다.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 보니까 이 장기 요양 업계에도 어떤 바람이 불고 있냐면 요양병원은 앞으로 정부에서 죽일 거다 이런 것 때문에 요양병원은 거의 안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문을 닫거나 그러면은 새로 한두 개 생기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생기면 그대로 없어져 버려요. 근데 요양원은 어떤 현실이냐 많이 생기고 있어요. 엄청나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층 건물에 5층의 요양원이 있었어요. 지금은 5층 있고 7층 있고 10층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도 이제 실제로 가보면 전부 90% 풀로 환자들이 다 찼어요. 이런 상황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랬듯이 우리 여러분들도 만약에 사회복지 자기
자격증 2급이라도 획득을 하면은 실제로 사회가 많이 변하고는 있지만 할 수 있는 분야가 많아요. 특히 이제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훨씬 많아요. 할 수 있는 게. 저는 남성인데도 제가 병원 요양을 하지 않는데도 일거리가 엄청 많습니다. 실제로. 그럼 이것은 공식적인 게 아니더라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전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프리랜서로 해도 좋고 참 좋아요. 저는 어쨌든 저 전공하고 전혀 다른 이 사회복지인데 요양기에 사회복지를 했는데 활용도가 좋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해외에서 오는 분들도 수도 많지만 국내도 많아요. 국내도 많으니까 특히 이제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뭐 이런 말씀이 죄송한데 고객들이 많습니다. 고객들이 많아요.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흘렸는데 사회복지 이제 현장의 조사론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지금 오늘 신뢰도 타당도 조사 같이 이 디테일한 세부적인 게 현장에 좀 다소 괴리가 있고 맞지 않더라도 일단은 이제 사회복지 쪽에 임무를 하자면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이 자격증을 따는 게 중요해요. 따셔가지고 용기 있게 나 지금 형편이 되면 여기가 좀 있을 때 사회에 나가서 무슨 나 달란트 좀 써보고 오겠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자격증 많이 따시면 바로 그냥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노인이나 아니면 노인에 가까운 생활의 배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돈, 그죠?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자본주의 살면서 돈, 그다음 두 번째 건강, 세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세 번째 뭐냐? 우울증, 관계도 됩니다. 외로움, 고독한 것,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 개인적인 누구나 다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네? 경제적인 게 해결이 돼. 그 다음에 건강이 따라줘. 네? 그러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우울증도 올 수 있어요. 근데 다행히 우울증은 지금 정부에서 많이 적극적으로 지금 개입을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우울증 조금 있으면은 빨리 저희 같으면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쪽으로 장기 요양 쪽으로 빨리 이제 흡수합니다. 환자들. 이런 상황이니까 하여튼 사회복지 처음에는 15년 전에만 해도 사회복지사가 있잖아요. 병원에 근무한 일이 없었어요. 거의 근무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격증만 흘러놓고 형식만 취했어요. 근데 요즘은 사회복지사가 병원에 굉장히 필요하다. 인식을 많이 했어요. 병원 관계자. 굉장히 중요해요. 외적인 간접 효과가 뛰어납니다. 사회복지사. 다른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사회복지사들이 병원에 환자들 방문하는데 거의 환자 확보하는 경우는 2~3% 업무도 아니에요. 대부분이 환자들이 병원이 좀 폐쇄된 집단이 아니죠. 그러니까 폐쇄되다 보니까 우울증 오는 분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우울증으로 인해서 굉장히 감정의 자기 감정 기복을 폐쇄되는 게 있다 보니까 질병에 관계없이 노출을 많이 해요. 그럼 병원 조직이 운영되는데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적극 사회복지사가 적극 개입되죠. 개입되는데 요즘도 사회복지사가 많이 개입하는 것은 무슨 의무냐면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사회복지사가 주민센터, 동사무소, 그 다음에 구청의 사회복지관하고 업무 연결을 해가지고 지역사회 있잖아요. 도움을 많이 이끌어내는데 노력하고 있어요. 사회복지사.
실제로 이제 지금 질문사항에 답변하면은 병원은 제조업이 아니고 어쨌든 수입이 나이잖아요. 저도 월급주고 하는 환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럼 만약에 200병상의 요양병원 같으면은 자연 발생되는 환자의 수도 있고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그다음 간병사들이 이제 자기 부모를 이제 입원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90%가 병원 원장하고 거기 간호부장, 사무국장, 사무장 이 사람들이 거의 병원 환자의 90%를 충당합니다. 실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회복지사가 현장에 환자의 신경 쓰고 이런 건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사회복지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병원에도 많지만은 요양원에도 많아요. 요양원.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사무장이다, 행정원장이다, 요양병원에 이런 분들이 간호 쪽하고 그다음에 원무과 쪽 있잖아요. 관리적인 측면에 많이 신경 쓰지.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 한 분 있어요. 그 사람을 통제하고 분분하고 이제 업무 연결을 해가지고 이런 거는 좀 약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실제 사회복지사가 뭘 해서 안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행정원장이나 원장 이런 사람들이 사회복지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업무 처리가 잘 원활하게 되지 않고 신속하게 되지 않고 이런 거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그냥 혼자 결정하고 내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실상은 그래요. 그런데 반드시 요양병원에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됩니다. 채용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적용되고 그다음 불이익이 있어요. 부처나 시청에서. 그래서 반드시 사회복지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요즘 보면은 남성들이 많이 채용되는데 얼마 전부터는 여성이 채용이 많이 됩니다. 사회복지사.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신뢰도 타당도 그 상에 D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이제 박스로 개념하고 핵심을 잘 요약해 놨습니다. 그거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부족한 부분 다음 시간에 보충하려고 제가 그다음 강좌가 실전 경매론이 있습니다. 또 보시면은 오늘 경매 시간에 임차인이 권리 분석하고 그 다음에 대항력 실제 어떻게 경매를 하면은 그걸 좀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사회복지사 사진을 따가지고 건물 낙찰을 받아가지고 요양을 했어요. 요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요양원이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한마시술소하고 그건 아주 굉장히 조직 폭력배도 있었고 그 관할 경찰서 여성대에서도 관여하고 있었던 이런 건물들을 제가 낙찰 받아가지고 요양을 했어요. 요양을 했는데 그 지금 안마시술소를 낙찰 받았는데 그 물건이 지금 오늘 그 경매 강좌 강의 내용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 있습니다. 앞에 위임이 있습니다. 거기 위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임차인은 거의 무슨 3대 핵심이 나오잖아요. 이론적인 거 경매 일반 개념을 다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 이게 지금 경매를 받는 입장에서 낙찰 받는 입장에서 임차인의 권리가 뭐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내고 경매를 받잖아요. 나중에 잔금 내는데 내 잔금이 내가 잔금을 법원에 내고 이 물건이 빨리 나한테 와야 부동산의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부동산 공유중개사 시험에도 나옵니다.
부동산의 첫째 목적은 이 물건을 제가 잔금을 내고 내가 내 소유권을 가졌을 때 이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잔금을 내고. 그런데 이 물건을 경매 함정은 뭐냐면 내가 잔금을 다 치렀는데도 일반 물건 같이 열쇠를 못 받아요. 원래 모든 계약은 열쇠를 주면 잔금 주면 열쇠를 주고받잖아요. 동시행관계로. 근데 경매는 그렇게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돈을 다 냈는데도 이 세입자가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 세입자가 그래서 저희는 경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어요. 창과 방패의 싸움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경매를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 있는 엄마 아파트라든가 아주 비싼 아파트 4, 50억짜리 받았어요. 그런데 40억짜리를 20억에 받았습니다. 그럼 계산장으로 20억을 봅니다. 근데 하나둘 이제 권리금속에 들어가니까 20억에 받았는데 관리비가 뭐 5억이 밀려있다든가 그 다음에 경매 물건에 샷시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일반 근리상가 같은 거는 요양원 같은 걸 하자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스프링클러가 있어야 됩니다. 스프링클러.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일반 도배나 칸막이하고 이런 쪽에 돈이 아닙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는 이제 여기서 오늘은 뭐 임차인의 권리 분석 얘기는 하는데 저희는 예를 들어서 200억짜리 300억짜리 물건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물건을 150억에 줘도 나하고 이제 오랜 지인이니까 형하고 관계니까 내 200억짜리 150억에 줄게 얘기하잖아요. 절대 그냥 안 가져옵니다. 다 따지고 진짜 건물이 내가 150억짜리 사가지고 병원을 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병원을 하자면은 인허가 조건을 다 알아야 돼요. 그 인허가 조건에 돈이 많이 들어간 부분에 절대적 하자가 있는지 그걸 따져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병원을 오픈했어요. 병원을 오픈했는데 간호사를 한 명도 안 와. 왜? 월급 적게 주는 이겁니다. 병원이 위험하거나 내가 저기 일하다가 불러다 죽을 수도 있어. 이런 관계. 요즘 간호사들이 다 따집니다. 일단 집어내고. 그 다음에 꼭 환자나 보호자가 오는데 굉장히 불편해. 접근성이 없어요. 이런 거 다 보거든요. 그 다음 소방 설비들이 이 건물이 지어진 게 40년이 돼가지고 내가 돈이 한 10억 들어가야 돼. 그러면 계산해보면 남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적게 남아도 그걸 다 따져보고 진행합니다. 이 타산이 있는지, 병원 하는 타산이 있는지, 요양하는 타산이 있는지. 5년 전에 제 후배가 수영장을 한다더라고요. 건물 잡아가지고. 돈이 안 되니까 수영장을 왜 하냐면, 아니, 지금 그 동네가 부자 동네다 보니까 수영장을 하면 엄청 돈 벌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수영장은 뭐 어렵게 했어요. 지금 뭐 장사가 잘 되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경매하기 전에 권리 분석, 임차인의 분석, 대항력, 그 다음에 그 건물의 조건,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잖아요. 입찰할 때하고 틀리게 이런 거는 사전에 다 조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 후배가, 내 동생이, 내 가족이 법무사야, 변호사야. 이거 신경 안 써요. 싸게만 가져오면 돼요. 큰일 납니다. 변호사든 법무사든 경매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그리고 뭐 어떤 분 이런 얘기를 나 그 정관예우 나 선배가 무슨 뭐 고등법원에 어디에 판사로 꼽혔다 했지. 그래서 그 사건이 그 법원의 사건이면은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다 통과 된다고 얘기하지. 정관예우 얘기하고 정관예우 다른 일반 민사 형사에는 좀 적용될지 모르지만 경매에서는 정관예우 안 통합니다. 절대 안 통합니다.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사회복지조사랑 공부할 때 사회복지사 2급을 따가지고 이거 경매를 잡아가지고 들어간 것이 안마시주사라고 해요. 안마시주사는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제가 그 1.5톤 타이탄 그 트럭 있잖아요. 조그만 거. 그거 한 15대 정도 갔을 거예요. 하고 그 다음에 법원 직원 한 30명 가고 제가 또 위험해가지고 외부에 뭐 이삿짐 뭐 동원한 용역들 가서 한 50명이 봤어요. 뭐 소문 들으니까 저놈들 뭐 가스 있잖아요. 가스 그런 거 가지고 뭐 이제 같이 죽자 덤벼든다. 그래서 뭐 쫄아서 겁먹고 마음반이 준비를 가는데 나중에 뭐 한두 명이 뭐 보통 먹고 지향을 하더니 금방 면도가 돼버렸거든요. 면도가 있는데 면도 딱 하고 딱 키를 내고 딱 들어갔어요. 저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뭐 이런 말씀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터키탕 들어봤잖아요. 그 안마 실소가 그냥 전부 대리석, 전부 대리석이고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있잖아요. 탕 있잖아요. 그래서 야 그리고 뒤쪽에 현금도 많았습니다. 현금은 법원의 직원이 동행을 하면 현금은 줘야 돼요. 현금 내가 가져오지. 근데 부착물 이런 건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걔들이 대리석을 붙여놨다고 해가지고 그걸 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때 요양 그 물건 완전히 뭐 속되니까 아방궁 같은 그런 건물을 요양을 차려놨는데 그 근처에서는 그 요양원이 제일 럭셔리했습니다. 나는 돈 별로 안 들어요. 완전히 초호화판 시설의 요양원이었어요. 그 경매 받은 거 그대로 이용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은 환자 위주로 가야 됩니다. 요양원은 양목사 네? 유튜브에서 그 식사 환자한테 케어를 잘하고 서비스 잘하고 음식 제공 잘하고 복지 프로그램 있잖아요. 복지 프로그램을 위해서 환자들이 심심하지 않게 무료하지 않게 요양원이 그렇게 운영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소문이 나가시면 예약을 해야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저는 한 달 반 안에 다 찼어요. 정원에 다 차가지고 그걸 오래 할 수도 있었는데 경매를 하다 보니까 제 또 오랜 습관도 있고 바로 그냥 얼마 남고 바로 팔고 재미를 보니까 또 요양을 또 차리고 그렇게 해서 요양을 사고 팔고 를 많이 했어요. 진짜 기회가 돼가지고 그래서 또 병원도 하게 되고 병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병원을 해가지고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금은 정확하게 요양원하고 병원하고는 제가 사업자를 내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아까 사회복지조사론에서 사회복지 자격증 사회복지사 2급을 가지고도 제가 뭐 그 요양원이나 병원을 했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많은 직업을 발굴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는 지금 많은 자영업자들이 도산되고 저희 나이 연령층만 해도 그렇잖아요. 내가 60, 70까지 자식 키우고 고생 많이 하고 힘들게 인생 살았는데 마지막에는 5층짜리 꼬마 빌딩 하나 해가지고 임대료 하나 받고 살아야 되겠다. 요즘 그런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냥 건물 10층이든 5층이든 1, 2층이 그 자본 지금 자산의 비중이 크거든요. 1, 2층이.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 10층 건물에 1, 2층이 공실이 생기잖아요. 그 건물주는 죽어요. 왜냐하면 임대료 단가도 높지만은 1, 2층의 자본 비율이 커요. 근데 예를 들어 5층 건물에 3, 4, 5층 있잖아요. 3, 4, 5층만 이제 공실이 아니야. 1, 2층 공실이야. 그분한테 돈 안 됩니다. 근데 요양원은 다행히 뭐가 좋으냐. 요양원은 1, 2층 잘 안 해요. 3, 4, 5층에도 관계 없습니다. 어떤 지자체는 3층 이상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래도 다 하는 방법이 있어요. 통과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오늘 경매 여기 권리분석 첫 번째 그 뒤에 보면 대항력 이건 말씀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항력 예를 들어서 제가 경매를 받았어요. 그래서 일본에 선순위 임차 있는 대항력 있으면 뭔 말이냐. 경매를 받았어요. 다 돈을 물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경매 받은 금액을 당연히 잔금으로 돈 다 내야 되고 그 돈하고 관계없이 버티고 있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한테 돈을 또 물려줘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 10억짜리 건물을 5억에 샀습니다. 잔금을 5억을 냈잖아요. 돈을 경력을 냈어. 근데 거기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에요. 네? 내가 4억을 물려줘야 돼. 그러면 9억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뭐 투기하고 뭐 이렇게 하면 돈 낭비겠어요. 그래서 경매를 잘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권리분석에서 이제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 요 정도 판단은 경매를 한 4, 5년 이상 한 사람이거나 법무사들 경매 전담을 하는 법무사도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물어도 됩니다. 경매 입찰하기 전에 권리분석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 파악하고 위험성 있는 임차인이나 그 다음에 내 자산이 손실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본인이 어차피 뛰어야 됩니다. 경매를. 지금은 추세가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오고 자영업이 많이 보상되는 상황이지만 IMF 때는 저희가 많이 이겼었잖아요. 그죠? 고용이 받쳐주고 다른 실물 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경매하거나 자영업자 이런 사람 부동산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2003년부터 있잖아요. 2002년 3년부터 2019년 18년까지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한국의 시가가 많이 상승됐잖아요. 지금은 절대 그런 시대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코로나 이후로 많이 불경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시대가 반드시 한번 올 겁니다. IMF만큼은 아니지만 그 IMF 정도 3분의 1, 반 정도 되는 그런 경제 효과가 날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부동산이 지금